그러니까 오히려 현지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수주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은 글로벌 사업장에 펴놓지만 이 사업장에 내가 고정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형태를 가져가는 업체는 오히려 조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언제 그 물량을 우리에게서 걷어갈지 저희는 모르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국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다 그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 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마켓 사이즈를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만큼만 비용을 벌린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에서 조금 대응을 오히려 유연하게 잘하고 있는 거는 HD현대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요즘 해운 힘들대 그러면은 막 망할 것 같대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힘들대 그럼 작년보다 좀 덜 벌었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운송업은 운임이 오를 때 저희가 주식을 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임이 오르려면 배보다 화물이 많아야 되는 게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요즘에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도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화물이 막 늘어서 저희가 배를 사는 그런 사이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막 공급망 이슈 때문에 운임이 막 5배로 뛰고 막 이럴 때처럼 짜릿한 재무 구조의 개선을 즐기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그 피크 수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과거와 달라진 건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한 화주들의 운임 보상 레벨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주머니에 돈 많은 업체가 조선소 고객사들일걸요. 해운사와 오일메이저. 요즘에 조선주가 한미 협상 덕분에 굉장히 핫합니다. 제2의 슈퍼사이클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큰 시장이 하나 붙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미국 그거 돈이 좀 되냐고. 그래서 예, 저는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될지가 궁금한데, 근데 세간에서는 고평가다, 너무 자리가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연구원님 보시기에 현 주소는 어디쯤으로 평가하세요? 당연히 그냥 단순한 밸류에이션 지표, 저희 2025년은 너무도 이제 그 예측 가능한 수준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상장되어 있는 조선주의 주가가 심한 거는 PBR 7배를 넘는 업체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5배를 넘나드는 업체들도 왕왕 나오고 있어서 과거에 저희가 슈퍼사이클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2007년 10월 당시보다도 지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에 도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미 협상 덕분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한미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선 업체들의 이 실적을 들어 올린 주요 요인 자체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도 추가적으로 2025년에 만들 거, 26년에 만들 거, 27년에 만들 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나면 조선 업체들의 체력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큰 미국 시장이 이제 더 붙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상승 여력을 얘기하기가 오히려 조금 더 편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에서 나온 패키지부터 하나씩 떼서 보고 싶은데요. 먼저 1,500달러 규모의 조선업 펀드 조성, 이 내용이랑 업계에 미칠 영향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1,500억 달러 정도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2,000억 달러를 따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가 있고 나서 저희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를 일단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에쿼티보다는 대출이나 보증이 좀 우선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조선업 업체들이 만약에 물량을 수주를 해서 뭔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도 RG라고 하는 리펀드 개런티라고 하는 그런 선수금 환급 보증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번 무역보험공사에게 보증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금융 한도가 열려 있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수주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저희 돈 모자라고 보증 안 돼서, 크레딧 안 돼서 사업 진행할 수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1,500억 달러라고 하는 규모가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300억 불 정도의 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이거에 해당하면 그냥 단순히 상선으로만 봤을 때도 거의 5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커 보이긴 한데, 금액이 집행이 되는 기간이나 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있는 그 목적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그나마 주말이 좀 지나면서 저희가 구체화된 내용 중에서 구남의 MRO는 아마 한국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 뭐 신규 조선소를 인수할지 또는 아니면 기존에 인수한 조선 업체를 조금 리빌딩하는 그런 단계를 겪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선의 건조 역량을 조금 증대시키는 거는 일단 미국 사이트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시장에서 조금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0억 원 규모의 LNG 그리고 기타 에너지 구매 이 부분은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해외로 수출을 하는 그 품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원자재에 해당이 되거든요.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품은 저희가 유형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유형의 자산 중에서 미국이 해외로 판매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원자재에 해당이 됩니다. 전 세계 LPG 거래량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수출되어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 세계 LNG 거래량의 20% 이상이 미국에서 수출되어서 나가고 있고, 원유나 정유 같은 경우는 10%대, 그리고 곡물도 꽤나 높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완성품의 형태가 미국에서 수출이 되는 경우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해외에 팔 때 이제 큰 덩어리로 팔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에너지 같은 거를 파는 게 굉장히 용이한 상태인데요. 당시 이제 기준으로 발표를 할 때 한국은 지금 현재 LNG나 뭐 다른 여타의 이제 에너지 등등을 이미 다른 중동이나 이런 다른 거래선에서 사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의 에너지를 미국에 수입하는 거는 이제 수출선을 바꾸는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한지라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수입을 하고 있는 물량을 단순히 대체하는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수출에 이제 배가 새롭게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이제 미국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좀 자기네 자국의 이 선박 관련 산업을 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걸었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미국산 선박에 실는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NG 캐리어를 미국에서 수출이 되는 것들의 경우 미국에서 만들어진 LNG 캐리어로 만약에 좀 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수혜가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하나오션의 미국 법인인 하나해운이 미국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한테 LNG 캐리어를 발주를 했고요. 이 LNG 캐리어를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오션으로 재하청을 해서 거제도에서 건조를 하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LNG 수출에 만약에 활용이 되는 부분이 조금 구체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물리적인 거점을 지금 한국에 가지고 있는 대형 조선 업체라고 하더라도 LNG 캐리어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미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건조가 되더라도 거기에 귀속이 돼서 미국에서 만든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에서 선박을 실제로 건조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MRO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게 군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묶여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리스크는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저희가 미국 안에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되던 존스법에 해당이 되고요. 군함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고 하는 거는 번스톨레프슨법이라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이 법조항 은 지금까지 둘 다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법을 피해서 저희가 만약에 발주를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일단 앞서서 발주했던 필리조선소의 그 LNG 캐리어는 연안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 발주를 한 케이스이고, 나중에 그냥 그 배들도 각각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이제 갖게 돼서 국적선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군함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제도가 바뀐 상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예외 조항을 어느 상황이든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시급성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외 조항으로 하는 형식으로도 그냥 저희는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규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라는 걸 미국 내에서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빠른 속도로 개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봤을 땐 이것 때문에 제도에 막혀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미국이 너무 급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O 쪽은 괜찮습니까? MRO 쪽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지금 미국에서 나온 세 척의 MRO를 하나오션이 거제도에서 지금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제재 사항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MRO는 사실 그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유지 보수 네, 맞습니다. 선박이 네네. 가능하니까 선박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 이런 것도 MRO 시장이라고 하는 게 다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연안에서 상선이라든지 군함이 아닌 어떤 예외적인 부분에서는 건조나 MRO나 다 괜찮다. 가능성. 일본도 이번에 미국이랑 또 협상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역시나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라는 카드가 용이하게 통했는데 국내 선사들에게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좀 제한적이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LNG와 관련된 그 주식들이 다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해외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제가 원자재밖에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LNG를 미국은 유럽 또는 한일에 많이 팝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면서 심지어 그 수요 성장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무려 한 만 7년 정도 만에 LNG를 해외로 수출을 1도 안 하던 국가에서 갑자기 1등 수출국으로 탈바꿈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도 사실 한몫을 한 게 유럽이 굳이 LNG의 형태로 천연가스를 수입을 잘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러우 전쟁이 나면서 이 PNG의 상태로 저희가 파이프로 받던 가스를 액화시켜서 지금 해외 다른 대륙에서 받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럽의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늘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커버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도와주는 것처럼 되었지만 이득을 엄청나게 취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어쨌든 긴장 관계가 있는 상태인지라 앞으로도 미국이 생산하는 LNG가 중국으로 활발하게 팔려나갈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수입을 하는 양 자체가 많은 데 중에서 조금 내 물건을 크게 가져가 줄 수 있는 후보군이 정말 딱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한일 그리고 유럽. 그래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갈 분들이 개발하세요.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발도 하시고 가져도 가십시오. 내 돈 내산. 네. 네가 파서 네가 가져가라. 약간 그런 케이스라서 일본은 여기에 아마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왜냐면 일본도 별로 제시할 만한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 참여하면 우리는 막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송에 필요한 LNG 캐리어도 막 일본이 다 뺏기는 거야? 그렇죠. 라고 걱정을 굉장히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조선에서 그냥 발을 완전히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필요로 하는 신규 LNG 캐리어 중에서 한국으로 발주된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원래는 1년에 한 15척 정도의 LNG 캐리어를 국제시장에 많이 수급을 해주는 그런 주체였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조선을 접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일본에서의 그 미국 LNG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그게 오히려 한국 조선 업체한테 수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국내에 있는 산업에게 특별히 나쁘게 미칠 만한 영향이 있는 이벤트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가 50%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조선업계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어차피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뭔가 철판을 수출을 해서 재화를 만들거나 막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단지 요거와 관련되어서 영향을 받은 업체들은 미국으로 철로 만든 다른 형태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인 경우, 뭐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뭐 피팅 업체 막 이런 데들이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뭐 피팅 같은 거를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요 관세 조치가 발표되면서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관망해보자라는 얘기가 돼서 실제로 매출이 조금 줄거나 아니면은
예상했던 수준의 매출 증가가 안 나오거나 수준은 했는데 매출로 이어지지 않거나 이런 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세가 높다라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게 미국이 관세로 인해서 이 수출을 일부 막으면 그 기간 동안은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줄 수는 있지만 미국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안에 피팅 업체가 없습니다. 다 수입해서 뿌리는 그런 유통업체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관세로 인한 꼭 철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소비재 같은 경우도 그 사이에 2018년에 한번 미중 그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후로 실제로 미국이 그래서 얼마나 그 다른 나라랑 이렇게 장벽을 쌓으면서 자기네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체력을 그 사이에 마련했느냐가 중요한데 마련한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실제로 2018년 하반기부터 관세가 되게 세게 들어가서 저희가 미국 내에 있는 그러한 수입해서 썼던 재고들이 줄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물건 모자라가지고 공급망이 더 세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수입량이 줄어드는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오히려 반대급부가 더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철판이라서 아마 후판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후판은 한중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많이 소화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걱정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저런 식으로 생산량도 줄여서 가격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중국 후판한테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비용이 많이 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후판 가격이 기조적으로 늘어날 거다, 상승할 거다 라고 예상이 되면 예정원가를 카운팅을 해서 저희가 선주에게 앞으로 수주를 할 때 선가를 높여서 받으면 그만인 상태입니다. 후판 가격이랑 배의 신조선 가격이 저희가 디커플링 된 지가 벌써 만 4년이에요. 2021년 여름 이후로 지금 후판 가격이 줄줄줄줄줄 계속 내려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선가는 또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점점 높은 선가의 배를 만들고 있는데 투입되는 재료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안정화되다 보니 생각보다 마진이 지금 더 좋은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강 업계가 워낙 안 좋아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가 대세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주느냐가 일단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땐 그만큼 철강 관련된 업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그냥 표하는 지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지금 본국의 조선 사업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해군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게 가장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미국이 이제 조선업이 이렇게 확 역량이 줄어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속성이 깨진 게 굉장히 큽니다. 원래 이게 조선이 재료비와 인건비 두 개로 이루어진 산업이거든요. 재료비와 조선업에 종사하는 내부 채용자, 그리고 조선업 협력업체인 외부 채용자, 이들의 인건비로 이루어진 그런 산업인데 배를 계속 어쨌든 만들어 본 사람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이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데요. 미국은 코로나가 조금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원래도 배를 건조하는 역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작업장에 안 나가는 상황이 오래되니까 실제로 종사자의 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지을 수 있었던 똑같은 스펙의 군함과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짓고 있는 그 똑같은 스펙의 군함의 건조 기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예전에 한 5년이면 만들었는데 이제 막 9년씩 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전 조선 사업장이 다 인도 지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비도 정비 지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부 대형 항공모함 중에서 지금 정비 지연이 거의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적시에 이 작전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게 군함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1덕목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군사 쪽에서 이 정도는 군함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수위가 한 380척?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는 군함이 한 290척 정도 되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신규를 발주해서 새 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늙어서 퇴역되는 군함의 속도가 더 빨라서 지금 군함이 2030년 정도까지는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죠. 저희가 군사력이라는 건 상대적인데 중국은 2015년 이후에 신규 런칭하는 군함 수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2010년대 초반부터 상선도 상선이지만 군함을 만드는 역량을 굉장히 키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국영기업 2개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체를 계속 합종 연행을 시켜서 큰 틀 안에 이렇게 넣어서 키울 건 키우고 버릴 건 버리고 이걸 되게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군함 숫자로는 미국 군함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 이렇게 되다가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항공모함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해군력 자체가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좀 급해진 게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던데 배 만들 때 특수 인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면서 조선이랑 로봇이랑 같이 막 합쳐져서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그 로봇이 들어가서 자동화가 되게 쉬운 그런 공정은 오히려 자동차 공장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자동차는 똑같은 모델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근데 조선은 완벽하게 주문 생산 방식에 매번 다른 설계를 소화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를 시키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실무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실 땐 우리가 직선 구간에 도장 로봇 넣고, 직선 구간에 용접 로봇 넣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자동화의 레벨은 30%가 맥스인 것 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동화가 되려면 표준화가 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조금 어려운 공정이 이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로봇의 콜라보는 약간 한계가 있네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 최대 수혜주는 어디라고 보세요? 저희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MRO는 국내에서 하고 이제 미국의 현지에 상선 역량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쭉 여기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 물량을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방산 플러스 상선에선 일부에 해당하는 LNG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라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저희는 조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지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수주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은 글로벌 사업장에 펴놓지만 이 사업장에 내가 고정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형태를 가져가는 업체는 오히려 조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언제 그 물량을 우리에게서 걷어갈지 저희는 모르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국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다 그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마켓 사이즈를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만큼만 비용을 벌린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에서 조금 대응을 오히려 유연하게 잘하고 있는 거는 HD현대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D한국조선해양이 저희는 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협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이 인력을 같이 키우는 거에 대한 협정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미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인력을 잘 키워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접 현지에 이번에는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만 갔지만 이 HD현대그룹에서 진행했던 부분도 굉장히 이 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의 답변인 것 같아요. 저는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뉴스는 제일 빈도가 높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HD그룹이 좀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이 한미 협상에 대해서 좀 이래저래 좀 따져봤고요. 이제는 이제 업황 진짜 펀더멘털이 괜찮은지를 좀 돌달이 두드려보고 싶은데 연구원님께서 조선주를 분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당연히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량이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수주 산업에서 수주 가격보다 수주량이 더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서 주식도 당연히 그렇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가격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고, 수주량에 있어서 거래량 자체가 유지가 될 만한 상태인가, 아니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그냥 한 번은 수주가 나오게끔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나가고 나면 안 나오게 될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주가 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유 자체가 지속 가능한가, 이거 두 가지를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사이클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발주가 촉발된 이유 자체가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서였잖아요. 저희가 해상운임 물론 올라간 것도 있지만 해상운임이 올라가서 그때 돈 많이 벌려고 나오는 수준은 어쨌든 한시적이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2007년에 있었던 그 발주의 형태라서 그때는 사이클이 꺼지니까 발주량도 굉장히 급하게 꺼졌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21년, 22년 물론 해운사들이 굉장히 돈 잘 벌었던 건 맞는데 그 뒤로 사이클이 꺼질 때도 지금 발주량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조선 업체들 캐파 대비해서 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주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수주가 나오는 게 지속 가능한지,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 세계 신조 발주량은 어떤 추세고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2025년 발주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일단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7,300만 톤 정도 발주가 나왔는데 글로벌 캐파가 1년에 한 4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체가 1년에 1년치가 나온 게 아니라 1년에 1.7년치가 나온 상태에 해당이 되거든요. 1년치를 밀어내는 와중에 1.7년치를 받았으니까 저희 창고는 더 찼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지금 반토막이 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월부터 한 5월까지 5개월 동안 나온 수치를 단순히 12개월로 연산화 시켰을 때 한 3,800만 톤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년치 대비해서 한 200만 톤 정도 모자라는 수준이니까 올해가 끝나고 나면 작년 연말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한 한두 달치 정도 좀 낮아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쉬고 있는 부분이 조선 업체들의 수주잔고 관리에 있어서 너무 치명적이고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1년을 굉장히 세게 달렸고 선가도 작년에 그래서 하반기 3분기 말미 정도까지가 되게 상승세가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선주와 조선소가 같이 겪고 난 이후에 지금 약간 관망세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많이 쉬었으니까 혹시나 하반기에는 다시 좋아지나요? 라고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데 올해 한 해 정도는 푹 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아마 지금 정도 수준의 좀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지금은 선가가 크게 하락도 하지 않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주면 더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가격에 대한 불만이 지금 사실 서로 없는 상태거든요. 조선업체들도 수주를 하면 한 20% 정도의 마진은 그냥 확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고, 선사들도 이제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집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선업체들이 28년, 29년 슬롯을 열어놓고 기다리니까 내가 여기에서 한 3개월 더 고민한다라고 가면 성과 빠져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의 관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올해 하반기는 조금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주에서 나오는 뉴스가 이제 신규 시장에 해당하는, 저희 앞서 계속 얘기했던 미국에서 전에 없던 발주가 혹시나 조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작년에는 왜 그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작년에 수주를 사실 많이 한 국가는 한국보다는 조금 중국이었었고요. 중국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금 미국과의 갈등세가 조금 심해질 거를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왜 저렇게까지 수주를 하지 싶게끔 작년에 수주를 좀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이 중국은 이 조선 사이즈도 크지만 해운 사이즈가 좀 커서 뭔가 수주를 한번 세게 하는 게 오히려 업황의 안정화에 낫겠다 싶을 때는 셀프 발주를 꽤 합니다. 근데 작년에 중국이 약간 그러한 부분도 좀 많이 보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28년 수주 잔고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수주 가뭄일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예상을 했던 측면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때문에 이제 선주들이 약간 서로 이렇게 붐업되는 거죠. 이쪽에서 발전해 나 안 하고 있으면 괜찮나? 약간 싶은 그런 생각도 실제로 들어서 작년에는 그 분위기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신조 발주가 안 나오면 우리는 그냥 슬롯을 비워놓고 있어야만 되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도 지금 28년, 29년 정도 슬롯을 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미국을 위해서 비워놓지는 않죠. 저희도 다른 물량 들어오면 다른 물량 받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만 봤을 때 어떤 선종에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올해는 지금 그냥 명확하게 컨테이너가 가장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이 발주가 많았던 건 부전기선에 해당하는 탱커벌커. 탱커벌커가 시장에 실제로 개체수도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선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량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오려면 그런 원자재를 수송하는 배들이 많이 나올 때 저희가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한 측면도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완성품을 수송하는 것들만 조금 집중해서 그 발주를 하니까 이쪽 일을 하는 선주들은 일단 선박수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만 척 중에 7천 척밖에 안 되고 그리고 상위 10개 업체가 그 7천 척의 배 중에 거의 85%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10군데의 선주가 내가 지금 발주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시점이 아니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정도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배들이 28년부터 탄소세 좀 세게 낼 것 같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발주하는 거 그거 정도가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컨테이너를 많이 만드는 편에 해당이 되어서 이쪽에서 수주를 잘 받고 있고 반토막 났다라고 하지만 지금 7월 기준으로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보면 이미 수주 목표의 60% 이상을 70% 달성했다고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 달성하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쪽은 우리보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즈가 네. 아주 심하게 크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잘 6,000TU 이하는 잘 하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철판으로 만드는 산물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분명히 있긴 할 건데 이게 완성품을 미국이 수출은 잘 안 하지만 수입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선박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만든 선박에 대한 제재를 되게 세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지금 어차피 수주장고 슬롯도 한국이 더 빨리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일 나의 화물을 많이 갖다 쓰시는 미국이 굳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그냥 여기 가서 발주할까? 라고 하면서 이 선택지를 그냥 한국으로 먼저 오게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LNG 쪽은 어떻습니까? LNG가 올해 초에는 조금 기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LNG는 올해 만약에 수출 승인이 신규로 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내년 정도에나 저희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화물선 발주하듯이 가서 한 내고 좀 해보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발주하고 이런 정도로 짧은 텀으로 돌아가는 마켓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에너지 유전이 되건 가스전이건 한 번 파면 이거 한 3, 40년 파서 계속 팔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그 스타트하는 그 단계를 저희가 3개월, 6개월 정도 뒤로 미루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이슈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작년에 미국이 2024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의 LNG 신규 수출 프로젝트 승인을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이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25년 1월이 되어서 다시 이제 그게 풀린 건데 저희 풀린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걸 판매할 거를 조금 이 윤곽을 잡고 언제부터 그럼 파서 팔아라 라고 하는 데까지 가기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빨리 나오면 내년 정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올해 푹 쉬면 내년에 수주 시장이 조금 안심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올 여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방탄소 시장은 그냥 올해는 좀 쉬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잘 나오면 저는 좀 시장 바라보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를 잘 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랑 같이 연동을 시키려면 얼만큼 땡겨와야 되고. 네. 그럼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선주들에겐 호재 맞습니까? 호재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국가는 자국의 커런시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수주 자체는 달러로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최상은 다른 경쟁국의 커런시 대비 더 약세인 게 가장 베스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은 과거에 실제로 조선 굉장히 좋았을 때보다 거의 환율로 치면 한 50%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환율은 그냥 올라가면 거의 보너스 격으로 조선 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이 환율 급등세가 나중에 수주 들어올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텐데요. 요즘에 쉬고 있는데 그렇잖아 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24년 초부터 최근까지 기조적으로 조금 조선주를 산 편에 해당이 되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조금 내려온 업체들도 있고 한데 그게 의미 있는 차익 실현을 진행했다거나 뭐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한 수준의 그 비중 축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조선주 투자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국 투자자들보다 조금 감이 느린 게 조선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들이 수요자 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의 선주들이 발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주를 하면 여기가 좋아지겠지라는 걸 조금 뒤늦게 체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중공업 주식은 한국하면 삼성전자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한국이니까 조선 제일 잘하잖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떠올리는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응은 확실히 느린데 그래도 꾸준하게 투자를 한 지가 이제 24년부터 지금까지 된 상태이고 여전히 관심을 조금 더 가져가는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이 뭐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계속 일으켜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해서 한국을 조금 더 바라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포지션 변경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선 섹터를 커버하고 처음으로 조선업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한영으로 동시에 진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네요.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영어로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동시통역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조선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주소 점검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조선 3사 기점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총평 어떻게 하십니까? 뭐 공통적인 건 매출이 전년보다 많이 늘었다. 근데 그게 원래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하신 효율이 많이 높아져서 작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졌기 때문이 큰 상태이고요. 성과가 오르는 대신에 지금 재료가가 하향 안정화된 지가 제가 만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익률 자체가 많이 점프했다라는 것이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많이 퍼진 상태이고요. 조선 업체가 어떻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겠어? 라는 얘기를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되게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자릿수는 그냥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대를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가는 과정이 이번 실적의 그 결과 때문에 좀 촉발된 게 큰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종은 어떤 건가요? 지금은 가스선이 아무래도 좀 크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거의 50% 가까이가 가스선에 해당이 됩니다. LNG, LPG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테이너 비해서 발주량은 적지만 수익성이 좋은 건가요? 일단 척당 단가 자체가 일단 높고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는 어떻게 생겼는지 상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모 박스를 고정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박는 복잡한 블럭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탐방 갔을 때 초대형 컨테이너 하나에 거의 한 250개 정도의 블럭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가장 외주 가공비가 많이 드는 선종에 해당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줄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 외주 가공 협력 업체들의 그 속도가 잘 맞춰줘야 저희도 병목 현상 없이 배가 착착착착 제 시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주 가공 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상이 22년에서 23년 이렇게 넘어올 때는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상률이 조금 안정화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의외에 또 비용이 드는 곳이 있었네요. 컨테이너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 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사들의 좀 특징이나 투자 포인트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사 말고 조선소. 네네, 조선소 말씀하시는 거죠? 특징은 무슨 선종을 제일 대장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나눌 수 있고요. 지금은 사실 일반 상선에서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초대형 컨테이너 누가 제일 잘 만드나요? 라고 하면 HD 현대그룹이 많이 거론이 되었었고 LNG 캐리어를 누가 누적적으로 제일 많이 만들었나요? 라고 하면 지금의 하나오션
생각이 많이 거론이 되었었고요. 실제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LNG를 누적으로 만든 척수 기준으로 1,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어쨌든 운반선만 봤을 때는 이제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많이 만든 측면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선 중에서는 셔틀 탱커의 거의 독자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FLNG라고 하는 해양 플랜트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만들어 본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선들이 막 부각될 때보다 오히려 해양 부문이 부각이 될 때 삼성중공업이 조금 많이 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요즘에 부각이 좀 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업체는 유일하게 방위산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HD 그룹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그 방산을 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방산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O 쪽은 어떤 기업이 하나요? 사실 유지보수는 우리나라의 상선 신조를 하는 조선 업체들은 상선에 대한 MRO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수리조선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 물리적으로 직접 수리를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MRO를 이렇게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제 그러한 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한라 IMS라고 하는 아주 작은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 수리조선을 진행했던 게 아니라 광양에서 수리조선을 하다가 조금 재무적으로 안 좋아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주변국에 있는 수리조선소들이나 그냥 조선소들이 물량으로 많이 차게 되니까 오히려 국내에 있는 그 해운사들의 작은 선박들이 그 회사를 찾아가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위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두 개 대형사가 기존의 수주를 받아서 만들었던 군함들이 정기 점검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성능 개발을 해야 되거나 체계 개발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그 부분을 받아서 MRO를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미국과 MRO 사업에 협력 가능성이 있는 건 HD랑 한화 쪽이겠네요. 네, 삼성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초기에 뭐 쇄빙선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FLNG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쇄빙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제로 삼성중공업이 과거에 러시아 사할린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 유조선이 되었건 아니면 뭐 가스선이 되었건 얼음을 깨면서 가는 그런 성능을 갖고 가는 배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3사는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기존의 해양 플랜트 쪽 역량이 있으니까 이거랑 아예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FLNG는 저희가 F가 플로팅, 그리고 LNG는 이제 리퀴파이드 액화, 그리고 뒤에 LNG가 그냥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떠 있는 LNG 공장인데 추진력을 갖지 않습니다. 얼음을 깨면서 다니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써 있거든요. 끌고 갈 때만 깨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요거와 쇄빙선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원자재를 배에 실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애가 쇄빙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조선주 가운데서 또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중소형 조선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대된다라기보다는 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해서 중소형 조선주가 오히려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 조선사에 해당하는 대한조선이 상장을 하기도 했죠. 저희는 보조주관사였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시장에 상장을 하고 뭔가 숫자가 좋게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업황이 그렇게까지 좋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소형이 부각이 될 정도의 그 시장이 되면 오히려 미래의 대형사들의 숫자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여지가 많다라고 저희는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고 막 이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 혜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업황이 조금이라도 뭐 안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거나 하면 이거를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소형 조선사라고 하면 대형 조선사랑 차이는 만드는 배의 차이, 배 사이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캐파, 실제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도 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주들이 발주를 할 때는 대형 조선사 위주로 이제 러브콜이 많이 가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대형 배를 만든다는 건 그 화물이 그 정도의 운반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커져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기름도 원유는 한 번에 많이 가져가지만 이거를 막 정제를 해서 나온 제품들은 다 제품이 다르니까 한 번에 운송할 때 실제로 저희가 초대형 유조선이라고 얘기하는 VLCC처럼 30만 톤씩 정유를 운반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의 시장 사이즈가 일단 커져 있느냐이기 때문에 실제로 VLCC만큼의 원유를 발주를 하는 이 선주가 만약에 자기는 원유만 케어를 하는 이 발주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5만 톤급에 해당하는 정유 운반선이랑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겟 선주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앞으로 조선사들이 개척해야 하는 돌파구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가 됐건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되었건 지금 다 고령화는 굉장히 크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로봇을 쓰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표준화를 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 조금 가능하도록 구조화시키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조선업체라고 하는 그 사업장은 고정된 사업장에서 뭔가 배를 만들기 때문에 사업장을 지금 갑자기 리뉴얼해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최신화시키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다음 선주들이 내가 한 번 투자해서 어쨌든 30년 써야 되는 배니까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찾아올까에 대한 그거를 이제 아마 계속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은 어찌 되었건 저희가 환경 오염 덜 되는 배를 만들라라고 하는 게 선박시장의 가장 큰 미션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대세가 될 만한 그 스펙이 뭐고 이거를 어떻게 선주들에게 전파를 해서 앞으로도 나를 제일 먼저 떠올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꼬실 수 있나 매력 어필을 어떻게 하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인력이네요. 저는 캐파나 수주 요즘 뭐 슬롯이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그 캐파 늘리고 이러면 이제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네. 그럼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2026년 조선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25년 하반기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주 시장 자체는 좀 조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도 원래 3분기가 되게 비수기인데 저희가 수주를 받았던 그 선가들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3분기부터 굉장히 단가가 확 올라가는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보지 못한 마진을 하반기에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어닝 시즌마다 안 들고 있으면 머리가 아픈 그런 섹터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풀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다시금 좀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 되니까 왜냐하면 해운 업체들이 28년부터 기재 투자를 안 해놓으면 탄소세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냥 넉놓고 발주를 안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발주가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이 되면 저희가 미국과 관련된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서 재무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툴이 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올랐던 이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여전히 내년에도 저희가 실적 시즌에는 항상 부각이 되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로 이제 비싸니까 좀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이 딱히 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시즌만 되면 조선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이 부담이 있다 하는데 피크 아웃이 아니고 피크 갱신 뭐 이런 느낌으로 기대를 해볼 못 보던 세상. 네. 와 진짜 오래 분석하시고 볼 일입니다. 그럼 조선주 중에서 그럼에도 좀 많이 오른 주식 그리고 조금 덜 오른 주식을 분류를 좀 해주신다면요. 오늘도 조선업종이 이제 미국 사업 때문에 TP를 많이 상향을 시켰는데요. 제 능력에서는 여전히 하나오션은 매수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업
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더 많아 보이고, 특히나 이 그룹의 그 사업장 3사들은 지금 다 순연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주환원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선주 탑픽과 투자 전략. HD 한국조선해양이 완성조선업체 저희 탑픽이고요. 기자재도 꼭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HD 현대마린엔진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재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기자재를 투자하려면 어떤 거를 중요시 보면 좋을까요? 필수 기자재를 보시는 게 일단 좀 중요해요.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선종들도 어떤 땐 뭐가 좋고 어떤 땐 뭐가 좋고, 아까 제가 올해는 컨테이너밖에 지금 발주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가 발주가 되건 탱커가 발주가 되건 LNG가 발주가 되건 무조건 배가 만들어졌을 때 필요한 기자재면 선종의 흐름을 굳이 안 따라가는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배만 많이 만들어지면 좋아지는 거니까. 조선업황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럼 여기도 늘겠네? 라고 하는 게 바로 꽂힐 수 있으려면 무조건 필수 기자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 기자재보다는 필수 기자재를 위주로 보시는 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 마진을 많이 확보하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기자재면 엔진 같은 거. 엔진이 제일 이제 크고요. 특히나 친환경 선박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가 엔진이 친환경 연료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양을 갖추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들 중에서 뭐 특정한 그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들도 있어서 저희는 필수 기자재 보시는 게 가장 안심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자재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기자재 업체의 경우에는 그럼 조선주랑 좀 비례해서 움직인다고 봐도 될까요? 회사 자체의 재무적 수익성은 조선업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저희 탑픽이었던 HD현대마린엔진은 지난 분기에 12%대의 영업마진이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17%의 영업마진을 기록을 했고, 하반기가 더 뒤에 수주한 엔진들이 막 기가 되는 시기라서 마진이 더 추가로 개선될 것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조선주랑 기자재 관련 주랑 어디 투자가 더 나을까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좀 네. 짜릿한 게 좋으시면 기자재를 짜릿한. 조금 호흡을 고르면서 가려면 이제 조선주 쪽이고, 네. 기자재 안에서 탑픽은 HD 현대마린엔진으로. 해운 시장도 좀 나온 김에 궁금한데요. 네. 조선이랑 해운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큰 흐름 같아 보이는데 주가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과거에는 이 온도차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기준 자체가 다르긴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 해운 힘들대 그러면은 막 망할 것 같대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힘들대 그럼 작년보다 좀 덜 벌었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운송업은 운임이 오를 때 저희가 주식을 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임이 오르려면 배보다 화물이 많아야 되는 게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요즘에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도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화물이 막 늘어서 저희가 배를 사는 그런 사이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막 공급망 이슈 때문에 운임이 막 5배로 뛰고 막 이럴 때처럼 짜릿한 재무 구조의 개선을 즐기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그 피크 수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차이도 있고, 근데 과거와 달라진 건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한 화주들의 운임 보상 레벨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해운사들이 한 5%만 영업 마진을 내도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렇지 않게 두 자리를 그냥 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선이랑 해운이 끈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힘들다 하면 조선업체들이 재무구조가 굉장히 격하게 안 좋아지니까 바로 제일 먼저 접는 게 선박투자거든요. 조선업체들한테 해운업체들의 이 재무적 어려움이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아마 업태 중에서 가장 주머니에 돈 많은 업태가 조선소 고객사들일걸요. 해운사와 오일메이저. 이 두 군데들이 다 지금 너무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나의 본업이 지금 안 좋지만 그러니까 기재 투자부터 멈추자 이쪽으로 파생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업체들은 공급 대비 수요가
좋은 상황을 무려 5년째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해운사들은 되게 좋았던 2021년과 22년의 시황이 저희가 마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빠지면 옛날에 그 원가가 나의 본전인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 때문에 주식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이제 접근이 어려운 거긴 한데, 해운사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불안해서 못 들기에 이게 굉장히 컸지만 요즘에는 회사가 불안하진 않습니다. 단지 그냥 주식으로서 즐기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원래 운송업체인데 운임이 막 올라갈 만한 요인이 안 보인다. 이게 그냥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체력은 탄탄해졌다. 체력은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네. 그럼 컨테이너선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지금 뭐 성수기 시즌이라고 하는데 7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작년이 약간 계절성을 벗어나는 이벤트가 되게 세게 있던 해였잖아요. 저희가 홍해 사태로 인해서 막 오르다가 원래 여름 지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서부터 좀 빠져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홍해 이슈가 좀 사라진 데 따른, 사실 사라졌다기보다는 막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모두 다 같이 희망봉을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이 루트가 꺾이는 데 따른 그 공급 부재가 있었던 게 되게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그냥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 배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렇게 미국에서는 또 관세를 들먹이면서 해상물 동량을 위축시키는 뉴스를 많이 촉발시키다 보니 지금은 그냥 단순히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 대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7주 연속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벌크선은 다른가요? 벌크선은 기본적으로 벌크에서 제일 많이 운송하는 3대 화물이 뭐냐면 철광석, 석탄, 곡물이에요. 전 세계의 벌크 화물이 1년에 한 50억 톤 정도 수송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철광석이랑 석탄 두 개가 25억 톤이에요. 철강 비즈니스가 볼륨업이 돼야 이 사이클이 되게 불이 붙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은 2019년 이제 20년 사이에 피크를 찍고 지금까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배들 대비해서 벌크선 발주도 많이 안 됐던데 BDI 왜 이래?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럼 그 화물 시장 자체가 확장세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벌크는 성수기에는 2,000 좀 넘고 비수기에는 1,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는 모든 선종이 공급망 이슈가 있대라고 하면서 막 BDI가 오히려 SCFI보다 더 저점 대비해서 점프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 뒤로 작년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 홍해 사태로 다시 반등할 때 벌크는 전혀 이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장은 수요 마켓이 피크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철광석 물량 자체가 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벌크선 운임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2,000 정도 아닌가요? 많이 좀 2,400 갔다가 다시 빠진 것 같은데요. 계절적으로 움직이는 그 레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별로 뭐 의미 있는 수치로 네네. 급등을 아니다. 했다라고 보기는 네네. 어렵네요. 그럼 지금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이나 뭐 별로 그렇게 업황상 추이를 봤을 때 유의미한 상태는 네네. 아니다. 그럼 국내 해운사들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페노션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9% 정도 줄어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운영선대를 크게 늘리지도 크게 줄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익 체력이 막 그 사이에 BDI가 왔다 갔다 했는데 좋아진 건 이 운임의 움직임과 상관없는 계약을 조금 늘려놨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생긴 거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제 SCFI가 빠졌으니까 HMN과 같은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이 1분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2분기에 많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설사 이게 반토막이 난다고 한들 그래도 거의 영업마진이 10%인지라 뭐 회사들에게 크게 차질이 생긴다거나 이럴 만한 일은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운임에 노출된 사업을 점점 줄이고 있는지라 시장 운임은 왔다 갔다 하지만 회사의 수익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정도의 기록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매출 비중이 뭐가 높길래 그럴까요? 이게 저희가 철광석을 같이 움직여도 스팟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한테 날라주는 그 거는 BDI랑 연동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용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스코에 1년에 몇 톤 정도를 갖다주는 계약을 막 7년간 맺었다. 그러면 그 고정된 운임으로만 받기 때문에 시장 운임의 변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별 기업과 맺은 네, 계약들이 맞습니다. 많나 보네요. 그럼 하반기에
올해 그리고 내년도 해운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26년 저희 4년 정도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발주된 선박들이 지금 다량으로 인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상으로 지금 공급을 뚫고 올라갈 만한 특이한 수요가 나오는 섹터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옛날보다 이익 체력이 좋아진 거를 감안을 해서 일부 해운업체들이 원래 다른 해외는 일찍이 좀 그러긴 했는데 주주환원을 넘치는 유동성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HMM이 이제 좀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에 따른 그냥 들고만 있을 때 주당 가치가 좀 상승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운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 시총이 이렇게 큰데 비중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만약에 저쪽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좀 펼쳐준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추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운주 안에서 탑픽은 그럼 HMM 저희 유지하고 있습니다. HMM. 네. 그 주주 환원은 HMM이 좀 독보적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운주들 괜찮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펜오션은 배당을 이제 얼마 전부터 꾸준하게 공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가 배당률로 보면은 내가 배당을 위해서 굳이 이거를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만한 정도 수준일 걸로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는데요. 조선주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체크 포인트 몇 개만 찝어주신다면요. 조선주가 장기수주 산업이어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뉴스가 오늘부터 갑자기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을 좀 키우시려면 일단 산업 관련 뉴스를 조금 매일매일 똑같은 그 수준의 그 뉴스를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수주인데 수주 끊길 만한 뉴스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사는 재화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하면 배발주 확 끊기거든요. 혹시나 그런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조선주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겠죠?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엄경아 연구위원이었고요.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작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